네, 건축 구조 유형 타워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근대 건축과 마천루라는 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대 건축이 19세기 말이 되어서야 비로소 그 골조인 철골조에 어울리는 건축 스타일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고층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두 가지 흐름으로 발전을 해 오고 있습니다. 뭐 아직까지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는 근대 건축의 규범대로 아주 미니멀한 모더니스틱한 방식으로 건축물들이 만들어지고 있는가 하면 여전히 고전주의 양식을 그대로 채택해서 높이와 비례와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고전주의 건축하고 전혀 다릅니다만은 그 건축적 요소를 말하자면 발전시키고 번안해서 고층 건물에 적용하는 이런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930년도에는 이 고전주의 양식이 상당히 이렇게 번안돼서 아르데코라는 스타일이 이제 나타납니다. 이 아르데코 스타일이라고 하는 것은 아르누보하고도 조금 다르고 고전주의적인 베이스는 갖고 있습니다만은 그 1930년도 특유의 어떤 약간 디스토피아적인 그런 뉘앙스도 갖고 있는 이제 디자인 스타일인데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과 그 바로 옆에 있는 크라이슬러 빌딩이 이 스타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 굉장한 모던한 스타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구성이라든가 비례라든가 이런 것들은 고전주의로부터 많은 것들을 가져온 이런 스타일이 되겠습니다. 자, 반면에 미국에 이제 유럽에 있다가 미국으로 넘어온 미스 반 델 로에 같은 사람들이 이제 IIT 일리노이 대학교 공과대학에 이제 자리 잡으면서 많은 제자들을 키워내고 동시에 자기 스스로도 이제 작품들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드디어 완벽하게 근대주의 건축의 문법에 맞는 하이라이즈 빌딩들이 나타나게 되죠. 이 시점이 대개 1950년대 전후가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레이크쇼어 드라이브라고 하는 아파트가 이제 최초의 미스 반델로의 하이라이즈 건물이죠. 보시다시피 철골의 구조적 부재가 그대로 표현으로 쓰여져 있고 멀리원에다가 I 형광을 이렇게 붙이는 정도만이 장식이고 일체의 장식이 없는 가장 미니멀한 박스 형태의 고층 건물, 그야말로 모던 스타일의 하이라이즈 빌딩이 뉴욕에 있는 시그램 빌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거의 원래 아이디어는 미스 반 델 로에가 유럽에 있을 때부터 가졌던 구상이지요. 1922년에 그렸던 또 모형으로 만들었던 스카이스크래퍼, 글라스 스카이스크래퍼 안에 의하면 왼쪽 그림처럼 완벽하게 유리로 만들어져 있고 평면이나 이런 것들도 그 자유로운 형태의 평면에 외장이 전부 유리로 되어 있는 이런 프로포즈를 내놨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발전해서 결국 레이크쇼어나 시그램 빌딩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시점에 SOM이라고 하는 건축 그룹이 나타납니다. 1952년
레버하우스라는 건물로 데뷔를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 구성원은 스킷모어, 오잉스 앤 메릴이라는 세 사람인데 전부 미스 반델로의 제자이거나 아주 강력한 영향을 받은 건축가, 엔지니어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SOM이 명실공히 미국의 기업형 건축 그룹의 효시이고 뭐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큰 아키텍처럴 펌인 동시에 아주 가장 뛰어난 작품들을 많이 생산해내고 있는 건축 그룹이기도 합니다. 자, 이 그룹의 초기 작품들을 이렇게 보시면 1965년, 66년, 86년에 지어진 이 일련의 작품들을 보면 공통적인 것들이 뭐냐? 구조적인 이런 표현과 건축적 표현을 기가 막히게 잘 이렇게 융합시키고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왼쪽의 레버하우스는 말 그대로 미스 반델로의 건축 문법을 그대로 모범적으로 잘 드러낸 작품이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에 있는 브런즈윅 빌딩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말 그대로 튜블라 시스템이죠. 기둥 외주부에 있는 기둥을 촘촘하게 만들어서 그것 자체가 전체가 튜브가 돼서 바람이라고 하는 횡력에 저항할 수 있도록 만든 튜블라 구조입니다. 자, 그 튜블라 구조인 것도 우리가 뭐 흥미롭게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 건물의 기단부가 되겠습니다. 자, 이 브런즈윅 빌딩의 이 기단부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큰 보가 가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트랜스퍼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 위에는 기둥이 이렇게 촘촘 내려오죠. 자, 그런데 그게 1층까지 내려오면 1층이 굉장히 답답할 겁니다. 그래서 1층은 기둥이 4개밖에 없어요. 자, 이 촘촘 내려오는 기둥이 이쪽으로 힘이 건너가기 위해서는 이거를 횡으로 전달해주는 시스템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를 이제 트랜스퍼 시스템이라고 하고 이것 자체를 건축 의장 요소로 디자인 요소로 활용했다. 자, 이런 것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 특히 이 두께를 보면 이게 점점 내려오면서 이쪽에서 두꺼워지죠. 이렇게 테이퍼처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직 하중이 점점 커진다라고 하는 것을 시각적으로 이렇게 보여준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도 결국 튜블라 시스템이죠. 기둥이 촘촘히 있는 튜블라 시스템으로 횡력에 대해서 저항을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큰 어떤 브레이싱, 이렇게 브레이싱이 가면 더 튼튼하고 횡력에 대해서 더 강하겠습니다. 자, 이런 것을 하는데 이거를 이렇게 철골 부재를 노출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이렇게 했느냐면 요 격자형으로 되어 있는 이 창 중에서 요 엑스 브레이싱이 가는 부분의 창을 이렇게 콘크리트로 메꾼 거죠. 자, 메꾸다 보니까 이 콘크리트로 메꾼 부분은 철근들이 이런 식으로 연결돼서 갈 테니까 실질적으로는 구조적으로 엑스 브레이싱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은 뜻하는 바가 무엇이냐? 건축적 디자인과 구조적인 필요성을 아주 기가 막히게 잘 활용해서 만든 작품이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이 두 가지 건물도 똑같은 이유로 구조적인 기능성과 어떤 건물의 경제적 효용성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디자인 이 세 가지가
행복하게 결합되어 있는 그런 경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왼쪽에 존 행콕 빌딩 센터는 건물 전면에 큰 이 엑스브레이싱이 있습니다. 자, 이 역할은 뭐 당연히 이 건물 전체가 하나의 트러스가 돼서 100층이나 되는 이 건물에 옆에서 오는 바람과 지진이라는 이 하중을 크게 견뎌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첫 번째 역할이죠. 자, 그런데 그 역할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면 요 사이에 기둥이 있지 않습니까? 요 사이에 기둥. 이 기둥에서 수직 기둥이 그 힘이 이렇게 수직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이 사선 부재를 만나면 이런 식으로 횡으로 오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둥은 내려와서 이렇게 내려오는 게 아니라 옆으로 해서 이렇게 간다. 자, 그러면 이게 4개의 모서리만 따라서 내려오는 이런 일이 벌어지죠. 자, 이게 뭐가 좋으냐라고 하면 제일 밑에 있는 이 기둥이나 제일 위에 있는 이 기둥이나 똑같은 크기로 만들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수직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똑같은 구간의 힘만을 받겠죠. 왜냐하면 이걸 지나가지 않고 바로 옆으로 바이패스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이즈는 다 똑같게 된다. 자, 그렇게 되니까 뭐가 좋습니까? 이 기둥과 기둥 사이에 있는 창도 동일한 사이즈로 만들 수 있죠. 자, 그렇게 해서 이런 구조 시스템의 혁신으로 이 건물이 얼마나 경제적이었나를 보는 표가 여기 있습니다. 대개 층수가 이렇게 올라가면 제곱미터당 들어가는 철골의 양이 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얘기는 뭐냐면 50층에서 100층으로 늘어난다고 할 때 여기에 50톤이 들어갔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는 면적이 2배니까 100톤이 들어가죠.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죠. 이게 200톤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100이 아니라. 왜 이렇게 제곱비로 뛰느냐? 왜냐하면 바람이 위로 갈수록 세질 뿐더러 이 바람에 의해서 견뎌야 되는 소위 모멘트는 이 높이의 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고층 빌딩을 짓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다라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층수가 높아지면서 단위 면적당 들어가는 철골량도 이렇게 늘어나는데 그 그래프선이 이 평균선이 이거죠. 자, 그런데 이 건물은 전혀 엉뚱하게 여기에 올라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100층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철골의 양은 40층짜리 철골량밖에는 안 들어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어마어마하게 경제적이다라는 얘기죠. 자, 그 1등 공신이 이겁니다. 이 역할 때문에 바람의 전체적인 횡력도 크게 잡아주고 동시에 수직 하중도 그런 식으로 절약을 해줘서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를 다 한 사람이 파줄루 칸이라는 파트너였는데요. 여기에 세 사람 중에서 이 오잉스라는 사람이 초대 엔지니어고 SOM에는 전통적으로 엔지니어들이 구조 엔지니어들이 파트너로 꼭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 60년대에 파줄루일 거예요. 이 구조 엔지니어 파트너가 파줄루 칸인데 이 파줄루 칸과 건축 디자이너가 아주 합심을 해서 이런 훌륭한 작업들을 만들어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오른쪽 그림도 마찬가지죠. 이 시어즈 타워라고 한동안 세계에서 제일 높은 빌딩의 지위를 한 거의 20년을 가지고 있던 건물이에요.
이 건물은 뭐냐? 역시 튜블라 시스템입니다. 튜블라라고 하는 것은 뭐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건물들이 이런 식으로 기둥이 외곽에 튜브를 이루는 시스템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튜브가 그냥 튜브가 아니라 이런 튜브가 9개가 모여있는 번들드 튜블라 시스템이다. 그래서 아래쪽 평면은 이렇습니다. 코어가 있고 이런 튜브가 9개가 번들 묶여져 있다. 그래서 9개가 올라가다가 그 중에서 하나씩 없어지고 위에는 2개만 남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위로 올라가는 테이퍼 형태를 가지고 있고 요 9개가 튜블라 시스템의 9배 더 큰 효율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것도 역시 100층 이상 되는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효율적인 구조 시스템을 가져서 경제적인 건물이 되었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건축물이 이제 높아지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것들이 바람에 의한 진동이죠. 왼쪽에 IMB가 설계했던 존 행콕 타워도 그런 일을 당한 건물이었습니다. 건물을 짓는 동안에 오른쪽 윗그림처럼 커튼홀 접착제에 문제가 있어서 저런 식으로 유리 조각이 전부 건물에서 떨어져 갖고 길 가는 사람 머리 위에 쏟아질 뻔하기도 하고 뭐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다가 또 저거를 다 바꿔서 끼웠더니 이제 건물이 완성되니까 꼭대기가 이렇게 흔들흔들거리면서 안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구토를 느끼고 이랬었다. 자,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게 이제 꼭대기가 이렇게 해서 흔들려서 그런 것이죠. 자, 이 흔들려서 거리는 그 부분은 튠드 매스 댐퍼라고 하는 것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다른 시간 고층 건물과 횡화 중이라는 시간에 우리가 배운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TMD를 써서 존 행콕 타워도 흔들림을 잡았고 오른쪽에 있는 시티컵 센터도 왜 저렇게 지었냐면 왼쪽 아래 보시면 조그마한 교회당이 있죠. 저 교회당이 끝끝내 자기 땅을 흡수시키지 않아서 교회당을 유지하면서 건물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저렇게 4개의 다리를 통해서 건물이 지어졌는데 저기도 역시 하부가 불안하니까 위쪽에 TMD를 두어서 바람 하중을 잡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뭐 그동안 여러 번 걸쳐서 소개해드렸던 홍콩에 있는 2개의 고층 건물, 뭐 이 시대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는 차이나 뱅크하고 홍콩 샹하이 뱅크 건물들이 있습니다. 왜 이러한 건물들이 전환 구조를 가지게 되었는가? 이것 역시 다른 시간에 설명을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요컨대 우리의 건대적 구조는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스케일의 공간과 높이를 우리에게 경험해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서 근대 건축과 마천루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